야담 이야기. 제가 늙기는 했지만 아직 힘은 쓸만하지요. 안동의 권 아무개는 경악과 덕행으로 관찰사의 청거를 받아 휘릉낭. 휘릉은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능으로 양주에 있습니다. 랑은 참봉으로 종구품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이고 집은 부유했으나 근래 부인을 잃었습니다. 안으로는 문 안에서 맞아줄 아이가 없고 밖으로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때 재상 김호왕이 휘릉 별검으로 있었습니다. 때마침 능의 일이 있어 권공과 함께 제소에서 숙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능군이 나무꾼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권공이 이치를 따져 꾸짖고 태형을 내리려 했습니다. 노총각 나무꾼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공이 그 기색을 살펴보니 상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 총각이 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소생은 자명지종 여러 대를 이어 높은 벼슬을 해온 집안의 후예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노모는 연세가 70이시고 누이가 있는데 나이가 35이나 되어서 시집을 못 갔습니다. 소생도 30인데 장가를 못 들었고요. 저희 남매가 나무하고 빨래를 해서 모친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이 화소, 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해자 밖에 설치한 공터에서 가깝고 또 오늘 추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나무를 할 수 없어 이렇게 능에 들어와 나무를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는 알겠습니다. 제 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공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측은지심이 일어나 김공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합니다. 그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권공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정을 듣고 보니 가련에 특별히 풀어준다.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고는 쌀 한 말과 닭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노모를 잘 봉양하거라. 총각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범초를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권공이 크게 꾸짖으니 총각이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성대히 베풀어 주신 은덕을 저버렸으니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습니다. 노모가 춥다고 하시는데 눈이 쌓여 나무하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권공이 또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있는데 차마 태형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공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마리 닭과 한 마리 쌀로는 감화시킬 수 없나 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 말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권공이 이야기 들어보고자 하니 김공이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 아내를 여의시고 자식도 없으니 총각의 누이를 후실로 맞이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권공이 흰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늙기는 했지만 아직 힘은 쓸만하지요. 김공이 그 뜻을 헤아리고 총각을 가까이 불러서 말했습니다. 저 권참봉은 충직하고 인정 많은 군자이시네. 살림도 풍족한데 아내를 여의어 자식이 없으시지. 자네 누이가 혼인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시집을 가지 않았지. 범절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저분과 짝이 되면 자네 집이 영원히 의탁할 곳을 얻는 셈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나? 총각이 답했습니다. 집에 노모가 계시니 제가 함부로 허락할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갔다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노모께 말씀드리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버려렸는데 오늘날 바닥으로 쇠락했다. 전대라면 못할 일이지만 시집가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시며 울면서 허락하셨습니다. 김공이 반가워하며 힘써 권하고 나를 잡아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양가를 도와 빨리 예를 올리게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명가의 후예라 여자 중에서도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권공이 김공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힘써 주선해 주었기에 이같이 좋은 배필을 얻었습니다. 제 나이 이미 60이니 더 이상 무얼 구하겠습니까? 이제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니 작별 인사를 드리려 왔습니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가면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갑니다. 참 좋습니다. 이어 술잔을 주고받으며 작별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김공은 당상관이 되어 안동수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 백성이 명함을 드리고 아련을 청했습니다. 전 참봉권 아무개였습니다. 김공은 한참 만에야 휘릉에서 그와 동료로 있을 때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85살이었습니다. 황급히 맞이해서 보니 머리는 백발이지만 얼굴은 동안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부축도 받지 않고서 가볍게 들어와 앉았는데 그 모습이 신선 같았습니다. 악수를 하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면서 술과 음식을 내와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권공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백성이 원님께 절을 올리게 된 일은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저는 원님께서 혼인을 주선해 주신 덕에 늦게 좋은 배필을 얻어 아들 둘을 연이어 낳고 지금까지 해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시문을 조금 배우고 성균관에서 기회를 다투어 소과에 연달아 합격했습니다. 내일이 도문하는 날입니다. 때마침 원님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셨으니 몸소 오셔서 보지 않으시렵니까? 백성이 급히 뵙기를 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공은 축하에 맞이 않았고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권공이 감사해하며 나갔습니다. 이튿날 김공은 기생과 악대를 이끌고 술과 안주를 갖추어 일찍 출발했습니다. 거처하는 곳을 보니 시내와 산이 수려하고 꽃과 대나무가 우거진 가운데 누각들이 은은히 비치니 진정 산속의 좋은 집터였습니다. 주인이 계단을 내려와 맞이하자 주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고 빈객들도 운집했습니다. 곧 2시는 새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도착했는데 앞뒤로 나란히 백패를 세우고 쌍납할 소리가 드높이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담처럼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두 권공의 복에 감탄했습니다. 김공이 신은을 연이어 불러 나이를 물으니 맞이는 24살이고 둘째는 23살이었습니다. 권공이 다시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와 그 다음해에 연달아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말을 나눠보니 용모는 봉황과 곤이여 문장은 옥인지라 가히 난영난제였습니다다. 김공이 감탄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니 권공이 기뻐하는 얼굴빛을 앉은 자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권공이 옆에 있던 한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옛날 휘릉에서 범초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를 계산해보니 55살이었습니다. 마침내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권공이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이 백성이 맞이한 오늘의 경사는 모두 원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님께서 때마침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신 것도 사람의 힘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룻밤을 묵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공이 술과 안주를 올리고는 곁에 앉았습니다. 권공은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머문머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권공이 비로소 말했습니다. 노처가 언제나 원님께 결초보은하고픈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추한 곳에 와주셨으니 조난에 한번 절을 올린다면 지극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보은의 마음만을 가졌으니 부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님께서 잠시 내실로 들어가셔서 절을 받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원님께서 노처에게 주신 덕은 천지와 같고 은혜는 부모와 같사오니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김공이 마지못해 내실로 들어가니 마루 위에 자리를 깔아두고 맞이했습니다. 노부인이 나와서 절을 하는데 감격에 사무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2 젊은 부인이 화장을 곱게 하고 성대히 차려입고는 뒤이어 나와 절을 하니 그 며느리들이었습니다. 3 부인이 모두 조용히 모시고 앉았는데 흠모하는 빛이 얼굴에 넘쳤습니다. 마침내 진귀한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올렸습니다. 또 권공이 김공에게 협방 앞을 한번 보라고 청했습니다. 머리가 6, 7세 어린아이처럼 새까맣고 더부룩한 사람이 창문 문지방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모난 눈동자가 빛났지만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니 정신이 있는 듯도 없는 듯도 했습니다. 권공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이 사람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범초했던 사람의 모친이랍니다.
올해 95살인데 입속으로 하는 말이 있으니 원님께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김공이 들어보니 다른 소리가 아니라 김호왕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김호왕에게 정승을 내려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축원을 했으니 아직도 입에서 그 소리가 끊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어찌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겠는가? 김공이 듣고는 몸을 떨면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과연 김공은 재상에 올랐습니다. 숙종 임금 때 김공은 내의원 도제가 되었는데 임금의 명을 받고 연인군의 병환에 대해 문안을 드렸습니다. 연인군은 영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책봉받았던 호였습니다. 평생 벼슬한 행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가 이야기가 권참봉의 일에 이르렀습니다. 김공이 그 전말을 이야기하자 영조가 듣고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난 뒤 10년시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날 우연히 박목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 명부 중에서 안동 진사권 아무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권공의 손자였습니다. 임금께서 특별 교지를 내리고 말씀했습니다. 돌아간 재상 김호왕이 말했던 권 아무개의 일은 몹시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자가 속과에 오르니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남 사람들이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니 모든 일은 권공과 김공이 인자하고 후덕했기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며 참 탐스러운 아이구나. 영남 어느 군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 외아들을 잃고 혼이 나가 어리석은 듯 미친 듯 실성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루는 마루 위에 앉아 있는데 지나던 길손이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다 주인의 기색이 참담하고 행동거지가 이상한 걸 보고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외동아들을 잃었죠. 참담함이 지극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손이 물었습니다. 선산이 어디에 있는지요? 집 뒤에 있습니다. 제가 산의 이치를 조금 아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길손이 말했습니다. 이 산이 끼치는 해로움이로군요. 그런들 길지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또 설사 구한다 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죽은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을에 들어올 때 마을 입구에 보아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얼른 무덤을 옮기고 다시 장사 지내는 예를 올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부 나이가 근 50이 되었고 단산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장한다 한들 어찌 대이을 아들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길손이 거듭 힘주어 권하니 주인이 마음을 바꾸어 면례를 행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선비는 철을 잃었습니다. 이미 외아들을 잃고 이제 척까지 잃게 되니 비통함과 처참함이 전보다 몇 배나 더 심했습니다. 호라비로 살면서 자식도 없으니 집안일을 주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자마자 즉시 후처를 얻었습니다. 전에 길손이 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를 여의시고 후처를 얻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대 말을 듣고 경솔하게 대사를 행했다가 척까지 잃었으니 가볍지 않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슨 면목으로 다시 찾아왔습니까? 길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 면례를 행한 것은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였지요. 상처에 애통함이 없다면 뒷날 아들을 얻는 기쁨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그러고는 며칠 머물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날 밤에 합방하면 필히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길손은 떠나면서 약속했습니다. 아무 달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따라하니 과연 아들을 얻었습니다. 길손이 기약한 날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께서는 등남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길손은 자리를 잡고 먼저 신생아의 사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장수하고 탈이 없을 겁니다. 그 혼처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주인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라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차츰 성장해 14~15세에 이르렀습니다. 길손이 그동안 오지 않다가 문득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댁에 아드님이 잘 자랐나요?
주인이 즉시 아들을 불러서 길손을 뵙게 했습니다. 길손이 말했습니다. 아직 정혼은 안 하셨겠지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혼하지 않았습니다. 길손이 떠나면서 사주단자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매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시죠? 주인은 길손의 말이 매번 들어맞았기에 길손에게 사주단자를 써서 주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길손이 또 연단을 전했습니다. 주인은 길손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실함을 믿게 되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벌이 어느 정도인지 규수가 어떠한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홍구를 갖추어 길손과 동행에 하루를 가서 점점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길손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대과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가 속이겠습니까? 마침내 한 집에 이르렀습니다. 산겹겹길을 도는 높은 봉우리 위에 몇 칸 안 되는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마당 가운데 멍석이 깔려 있고 노인 한 사람이 나와서 접대하니 사돈되는 분이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심히 불쾌해 거기까지 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길손은 자리에 앉아 수작을 하며 조금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어쩔 수 없이 패백을 바치고 초례를 행하고 나서 신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용모는 평범했으며 누추하고 촌스러워 볼 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노인과 길손이 신랑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대사가 다행히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식이 이제 시가를 얻게 되었으니 진정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먼 길 보낼 여비가 없답니다. 오늘 사돈께서 데려가심이 어떨지요? 신랑 아버지는 거절할 이유도 없어 길손이 타고 왔던 말에 신부를 태워 데리고 왔습니다. 위아래 온 집안 사람은 신부의 용모를 보고는 놀라고 탄식했습니다. 모두 능멸하고 박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부는 조금도 얼굴색을 달리하지 않고 다만 방 안에만 있으면서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가의 소식을 앉아서 훤히 알았으니 시부모가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시부모가 이렇게 상의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많이 늙어서 미국의 출입과 전답의 경작을 관리하기가 버거워요. 아이 내외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앉아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게 좋지 않겠소? 그러고는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범절을 아들 내외에게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싫어하거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마루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종이밭 깔고 여종이 배 짜는 것을 지휘하고 부리는데 정연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흐릴지 맑을지 바람이 불지 비가 내릴지 날씨도 예측했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쌀 안 되나 옷감 한 자도 감히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삼년이 지나자 가산이 점차 불어났습니다. 시댁과 이웃 마을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며 비로소 현명한 며느리임을 알게 됐습니다. 시부모도 며느리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제야 길손 역시 비범한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벌써 칠순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생을 무료하게 지내실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을 친지들과 모여 잔치를 즐기십시오. 매일 잔치 음식과 술은 제가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시아버지도 좋아했습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런 소원을 품었으니 오늘 내 말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며 참 탐스러운 아이구나라며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날마다 이웃 마을 여러 노인을 모으니 신발이 어지럽게 널리고 웃음으로 왁자지껄하며 술자리가 낭자하고 음식은 물 흐르듯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보내던 것도 어언 4년이 흐르고 나니 집에는 한 떼기 땅도 남지 않고 가산도 탕진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산을 탕진하고 남은 땅도 없으니 이곳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친정 동네로 이사를 가시면 자연스레 풍족해지실 겁니다. 시부모는 며느리를 전적으로 믿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며느리의 말이라면 따르지 않는 일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 늙었다.
지금까지 집안일은 모두 내 말대로 했으니 좋은 방법이 있거든. 모두 너에게 맡길 테니 내 뜻대로 해라. 이에 며느리는 남은 가산과 약간의 땅을 모두 팔아서 온 집안 사람과 노비를 거느리고 친정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착하니 전날 중매를 서주었던 길손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며느리가 가산을 잘 경영하니 재력이 점차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는 산중에 오래 살다 보니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이에 며느리가 청해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산 아래에서 수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부모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세상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팔도는 왜적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지금 모읍에 전투가 벌어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불에 타 채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혹은 도망가고 혹은 죽기도 해서 가까운 지역은 모두 어육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난리가 일어날 줄 알고 그 기미를 보고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냐? 비록 미물이라도 모두 천기를 알고 비바람을 피하거늘 사람으로서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시부모가 말했습니다. 기이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그 뒤로 다시는 옛 땅을 연모에 돌아갈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들어온 지 8, 9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가산을 잘 다스리고 농사도 지어 다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을 낳아 며느리를 들이니 그 자손들이 지금 영남에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감이 구멍을 보면서 여종을 원하니. 옛날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부가 해로했습니다. 그 집에는 17에서 18살쯤 되는 여종이 살았는데 용모가 밉지 않고 성품이 순박하며 착해 부인이 총애했습니다. 그러나 재상은 틈만 나면 여종을 범하려 했고 여종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종이 울면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쇳내는 죽고만 싶습니다. 대감이 자꾸 쇳내를 문지방 구멍으로 보시면서 원하니 명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대감의 형장 아래에서 죽게 될 것이고 명을 따르면 자식처럼 길러주신 마님의 은혜를 입은 쇳내가 마님의 눈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 강물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부인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백은과 청동비녀, 귀걸이 등을 옷가지와 함께 싸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거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헛되이 죽으려 하느냐.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이것들을 생활 미천으로 삼거라. 부인은 새벽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문을 열어 보내주었습니다. 여종은 재상의 집안에서만 지냈기에 문밖길을 알 리 없었습니다. 보자기를 안고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망설이다가 곧바로 대로를 따라 남문 밖으로 나가니 나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막 동이 트려는데 말방울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장부가 다가와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리 이른 새벽에 처녀는 혼자 어딜 가시오?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어 강에 빠져 죽으러 갑니다. 헛되이 죽기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소? 내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다오. 여종은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 장부는 여종을 말에 태우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니 재상 부부는 죽고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손자는 이미 장성했지만 집안이 몰락해 생계를 꾸려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손자는 문득 선대의 노비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추노 외거 노비를 찾아가서 몸값을 받던 일. 주인은 조상의 노안에 의거하여 종의 자손에게서 몸값으로 노자를 해오면 생계를 꾸려갈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먼저 아무 곳으로 가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호적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선대의 노비들이요. 오늘 몸값을 받으러 왔으니
머릿수와 남녀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바치도록 하시오. 노비들은 입으로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량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방 하나를 정해서 양반을 거처하게 하고는 저녁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여서 양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에도 의심이 일어나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상을 깨달은 양반은 매우 놀라고 겁이 났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북쪽 벽을 차서 뚫고 뛰쳐나갔습니다. 노비들이 칼과 망치, 몽둥이 등을 들고 방 안에서나 부엌 뒤에서 나와 쫓아왔습니다. 도망쳐 살아날 길이 없는 듯 했는데 울타리 낮은 곳이 있어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양반을 물고 갔습니다. 노비들은 양반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서로 쳐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 호랑이가 그놈을 물어갔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졌구나. 호랑이는 양반을 물고 갔지만 그의 옷 뒷깃을 물고는 몸을 들어올려 등에 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룻밤 동안 몇이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한 곳에 다다르자 멈춰서서 양반을 내려주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전혀 나지 않았지만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정신이 들어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니 큰 마을 여염집 문 앞 우물가였습니다. 호랑이는 양반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먼동이 트니 우물가 집의 사람이 물을 길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 위에 누워 있고 큰 호랑이가 그 곁을 지키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 뛰어들어가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연이어 외쳤습니다. 그 집안의 늙은이와 젊은이가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여러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야 일어나 하품을 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시고 또 무슨 연고로 이곳까지 왔소? 호랑이는 왜 당신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소? 양반이 이래 전말을 이야기해 주니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집 할미도 나왔는데 양반의 용모를 알아보고 안채로 들어오라 청했습니다. 어릴 때 성함이 아무개 아니신지요? 양반이 크게 놀라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제 아이 때 이름을 아십니까? 할미가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낭구님 댁에 종으로 있으면서 마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마님의 은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 나이 70이 되었지만 하루라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지요. 다만 한양과 이곳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 그곳 소문을 들을 수 없었답니다. 오늘 뜻밖에도 낭구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이는 하느님이 저에게 옛 은혜를 갚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할미는 여러 아들과 손자를 불러 이분이 우리의 상전이시니 모두 현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자신을 보이는 일하라고 했습니다. 또 북창을 열고는 여러 며느리를 불러 일일이 현신케 했습니다. 성찬을 갖춰 바치고 새 옷도 지어 입혀 며칠을 머물게 했습니다. 할미의 아들들은 건장하고 호탕하며 오만하고 풍채도 좋았습니다. 거기다 재산도 많으니 한 고을을 호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가 일개 떠돌이 거린을 상전이라 부르게 하고 자기들을 그 종으로 삼게 하니 분기가 탱천했습니다.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성격이 엄하여 그 뜻을 감히 어기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일단 명을 따랐습니다. 양반이 할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네. 하루빨리 돌아가야겠네. 모름지기 내가 빨리 돌아가도록 해주게나. 그러자 할미는 며칠 더 머문다고 무슨 일이야 생기겠습니까? 하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이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양반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낭구님께서도 우리 아들들의 기색을 보셨죠.
저놈들이 제 명이라 마지못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도련님이 단신으로 돌아가신다면 도중에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쇠내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으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슨 계획인가? 쇠내에게 손녀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는 16살이고 얼굴도 예쁩니다.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는데 손녀를 낭구님께 드리려 합니다. 어떠신지요? 양반은 갑자기 이 말을 듣고 황당하기도 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쇠내의 말을 따르시면 살아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따르지 않으시면 분명 목숨을 보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옛 주인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이런 계획을 꾸몄건만 어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양반이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할미가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상전님께 바치려 한다. 너희는 오늘 밤에 홍구를 마련해라. 명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들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의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방 한 칸을 수리해 신혼방으로 만들어 양반을 들여보냈습니다. 첫날 밤에 예쁘게 화장한 손녀가 들어가니 드디어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미는 들어가 문안 인사를 올리고 또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상전님은 내일 댁으로 돌아가시고 손녀도 당연히 따라간다. 안장 올린 말 한 필, 가마끌 말 한 필, 짐 실을 마에 여러 필을 어서 준비하고 가마도 빌려놓아라. 아무개와 아무개는 상전님을 모시고 상경했다가 상전님의 편지를 받아서 돌아와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걸 나에게 알려야 하느니라. 아들들은 명을 따라 분주히 모든 것을 다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침구와 옷, 약간의 엽전까지 실었습니다. 양반은 편안하게 무사히 도착해서는 편지를 써서 돌아가는 편에 붙였습니다. 그 뒤 해마다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어왔는데 할미가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여종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혀를 날름거리니 전라도 전주 사람인 전동음은 담력도 있고 사람 보는 눈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동음은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나서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한량으로 지내던 음흉한 사람이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아녀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술에 취한 이 사내는 여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종의 뒤에 가서 엉덩이를 만지면서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여종은 놀래서 도망치려는데 팔을 붙잡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본 전동음은 결심을 하듯 몽둥이를 들고 가서 복날 개패듯이 이 사내를 팼습니다. 남들은 보복이 두려워 건들 수가 없었지만 전동음은 담력이 있어 패는 김에 아예 반불구로 만들 생각으로 패니 이 사내는 후에 전동음만 보면 오줌을 지릴 정도였고 동네에서 조용히 지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전동음은 담력이 있었고 한번 일을 치르면 끝을 볼 정도였습니다. 이 무렵 전주 고을 밖 어느 마을에 이상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훗날 벼슬이 재상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으나 당시는 집안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해든가 추석이 가까워진 이상진은 빈 쌀자루를 들고 전동음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보다도 며칠씩 굵은 모친을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얻으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전동음은 소문에 듣던 그대로 매우 친절했습니다. 말을 듣기가 바쁘게 쌀 한 섬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게다가 뵙자하니 오래 고생하실 분 같지 않으십니다. 그동안의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그저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앞일까지 걱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진은 정말로 감격하여 그 뜻을 고맙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전동을은 약속한 대로 이상진을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양반과 상사람으로 신분은 달랐지만 친형제 못지않게 정분이 두터워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동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때맞추어 보살펴 드리기는 하지만 역시 얼마간 논밭을 가지셔야 마음이 든든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좋은 쌀 5마를 내어놓았습니다. 까닭은 묻지 마시고 이것으로 술을 잘 빚었다가 있거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진은 술이 익자 전동음에게 통지했습니다. 전동음은 술독을 자기 집으로 날라온 후 사랑방과 뜨레까지 술상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물론 술을 제외한 안주나 그 밖의 음식은 전동음이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전동음은 곧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웃마을의 이선비께서 대접하는 것이오. 나는 이선비가 훗날 반드시 재상 벼슬을 하실 분으로 믿고 작은 힘이나마 성심껏 도와왔소. 이선비께서는 늙으신 어머님의 걱정을 덜기 위하여 우선 조그마한 땅을 개간할 생각이신데 그러자면 여러분의 힘을 빌지 않을 수 없어 오늘 이렇게 귀한 쌀로 술을 빚어 여러분께 대접하는 것입니다. 전동음은 그 고장에서 인심을 잃지 않은 터이고 또 이상진도 은근한 동정을 사오던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전동음이 무슨 부탁을 해올지 궁금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안 할 이유가 있어. 어디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래 안으로 길이가 한 자쯤 되는 버드나무 막대의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한 사람 앞에 신게 이상 만들어 우선 우리 집에 가져다 주시오. 대체 어디다 쓰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한 동네 사람들은 선뜻 승낙했습니다. 그까짓 것쯤 어렵지 않으니 꼭 만들어 드리리다. 기분 좋게 술에 취해 돌아간 동네 사람들은 이틀 후에 약속한 대로 뾰족하게 깎은 버드나무 막대를 제각기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 외에 식구들 것마저 가져왔기 때문에 버드나무 막대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전동음은 이것을 달구지에 싣고 이상진과 함께 어느 산 밑에다 전부 부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나무꾼들이 나무를 해다가 쌓는 곳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 임자도 없이 오랫동안 버려져 있으니 이제부터 여기에 막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꽂아 두었다가 내년 봄에 꼽아내고 조를 갈기로 합시다. 이상진은 그제야 까닭을 알았습니다. 물론 생전 처음 듣는 농토개간 법이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데리고 온 하인들과 함께 그 많은 막대기를 죄다 땅에 깊숙이 박았습니다. 그의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이 되어 전동음은 이제 조를 심으러 가십시다. 하고 이상진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지만 마침 눈이 녹은 뒤라서 어지간히 질퍽했습니다. 전동음은 이때도 하인들과 함께 손수 일을 했는데 부지런히 버드나무 막대를 뽑아내고 그 구멍에다 가지고 간 좁쌀 씨앗을 대여섯 알씩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흙으로 토닥거려 덮어두었습니다. 초여름이 되자 어느 자리에나 모두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동음은 그 중에서 시원치 않은 것을 뽑아내고 한 자리에 서너 그루씩만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랑잎이나 썩은 흙을 긁어다 덮어놓았습니다. 자, 이젠 다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을 추수나 기다리면 될 겁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조는 그루마다 팔뚝만한 이삭이 축 늘어져 익어갔습니다. 이상진은 물론이거니와 전동음도 탐스러운 이삭을 보며 뜻밖의 풍작이라고 흡족해 했습니다. 대체 어느 누가 이런 식의 개간 방법을 생각했겠는가. 메마른 땅이지만 막대를 꽂아 구멍을 내고 눈 녹은 물과 가랑잎 썩은 거름을 고이게 했으니 전동음의 이 같은 기발한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진은 아직도 고생을 더 겪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추수할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날밤에 뜻하지 않게 산불이 일어나 그 풍성하던 조밭을 말끔히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진의 탄식과 낙심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동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이 무심하다더니 바로 이 선비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그렇지만 전동음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모실 터이니 선비님은 어서 서울로 올라가 과거 공부를 하십시오. 이상진은 이왕 신세를 져온 터인지라 이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하간 전동음의 성의도 성이려니와 늙은 모친을 더는 고생시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진은 눈물마저 흘리면서 전동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대 정성대로 내 꼭 성공하리다. 서울로 올라온 이상진은 성박 조용한 절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장원급제를 하여 전동음의 성의에 보답하자. 굳은 결심이 효험을 보아 이상진은 그의 가을 큰 과거에 보기 좋게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한리막살한 명예로운 자리를 얻은 이상진은 이후 역사상 다른 어느 재상보다 빠르게 벼슬자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전동음의 집에 살던 모친을 서울로 모셔다 봉양하게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동음에게는 당장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돈이나 물건으로 살해하기에는 너무도 입은 덕이 클 뿐 아니라 전동음의 성격으로 보아 저의 성의를 돈과 물건으로 따지신다면 너무 섭섭합니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벼슬을 얻어주려고 직접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동음은 저는 문관이 될 재주도 없거니와 그럴 처지도 못 됩니다. 저의 처지로 무과 시험에 응시하는 게 고작인데 이것도 장차 저희 힘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생각이지 결코 누구의 덕을 임기는 싫습니다. 그보다 외람된 말씀이나 부디 사사로운 정문 때문에 나라의 일을 그릇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똑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이상진을 할 수 없이 보답이 될 만한 일보다 그럴 만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벼슬이 자꾸 높아지더니 마침내 재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식이 한동안 끊어졌던 전동음도 이 동안에 무과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기 말대로 혼자 힘으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진은 바로 진동을 서울로 불러올렸고 전동홀은 당분간 이상진의 집사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무과 시험에 합격한 이상, 이상진도 이제는 떳떳하게 벼슬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무과는 문관보다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하물며 이상진은 재상이요. 전동음은 임관되기 전에 한낱 무명인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전동음은 이상진과 한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몹시 거북하고 또 괴로웠으리라 여겨졌습니다. 이상진도 그런 눈치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대와 나는 혈육보다 더한 사이가 아닌가. 하물며 나라를 위한 구실이거늘 어찌 그러한 일을 가리겠는가. 앞으로는 나를 찾아오는 손들 앞에서도 딱딱한 예절에 구애되지 말고 나와 동등한 처지로 행세하오. 이상진의 이러한 말에도 전동음은 항상 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상진의 친지들이 유난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이름난 학자거나 높은 벼슬아치들이었습니다. 전동음이 전에 버릇대로 자리를 피하자 이상진은 그의 소매를 잡아 앉히고는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둘도 없는 친구이며 은인인 전동음이요. 비록 아직 벼슬자리는 없지만 지식과 재주가 뛰어나고 또 의리가 태산처럼 무겁기만 하오. 앞으로 가히 나라의 큰일을 할 제목이니 바라건대 어느 무관이라 생각 말고 나를 대하듯이 진심으로 사귀어 주오. 하며 옛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리에 있던 손들은 새삼 전동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상 이상진의 체면을 보아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동음의 사람됨과 말하는 품에서 그에 대한 호감이 저절로 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전동운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이 까닭만은 아니었겠지만 얼마 안 있어 전동음은 선전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 승진 영전한 끝에 마침내 통제사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첫날 밤에 처녀는 서방님 아파요 아파. 전라도 완산 땅에 이기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다가 나중에 생긴 것이지만 우선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기는 참으로 무어라 비유할 말도 없을 만큼 성품이 온순하고 우둔했습니다. 다만 허우대가 월등히 크고 힘이 장사인 것이 단 한 가지 취혈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혈혈단신으로 떠돌며 지냈지만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닌 끝에 어느 해 함경도 함흥고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품을 팔며 지냈습니다. 다행히 나무찜도 다른 사람보다 배가 크고 값을 싸게 받았기에 함흥에서는 숫제 나무만 해다 팔며 제법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 무렵 함흥고을에 돈 많은 늙은 과부가 홍기찬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악하고 예쁘게 생긴 딸에게 어머니는 진작부터 좋은 신랑을 얻어주려 하였고 실제로도 여기저기에서 훌륭한 상대가 많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딸은 무엇인가 단단히 결심한 바가 있는지 누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혼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남편을 고르겠다는 딸의 고집에 어머니도 혀를 차며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즈음 이기 큼지막한 나무찜을 지고 들어와 외쳤습니다. 나무 사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채를 흔들듯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기운 찬 목소리에 딸은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뜰에서 어머니와 흥정을 마친 나무장수 총각이 광에다 나무를 부려놓는 중이었습니다. 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대청마루 끝으로 나와 이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어디서 오셨소? 나는 떠돌이 나무장수요. 집이 다 무엇이오? 이기축이 몸에 묻은 솔잎을 툭툭 털면서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고 어머니에게 나무값을 후히 주라고 하더니 날마다 이만큼씩 팔러 와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이기는 나무를 하면 을의 이 집부터 찾았습니다. 딸은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성화의 꼬박꼬박 나무를 사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인을 시키고 때로는 자신이 나와서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감은 그 나무장수 총각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딱 벌린 입을 쉽게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 그게 정말이냐? 믿을 수 없다는 듯 묻는 어머니의 안색이 차츰 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고르고 또 고른 끝에 거지 같은 나무장수를 맘에 들어 하니 말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두고 살펴보니 장래가 크게 될 사람이 분명해요. 장래가 다 무엇이냐? 당장 저렇게 굶어 죽을 상을 한 거지일 뿐이다. 정녕 아기가 되고 싶은 것이냐?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로구나. 어머니는 기가 막혀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별의별 말을 다 듣고서도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을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어머니는 결국 딸의 고집에 지고 말았습니다. 뒷날 무슨 꼴이 되어도 어미 탓은 말아라. 이리하여 떠돌이 나무장수 이기는 단번에 팔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거지 신세에서 부잣집의 대릴사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되자 이기는 긴장했는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이기를 부끄럽게 쳐다보며 서방님 저를 안아주셔야죠. 라고 말하자 이기는 시키는 대로 켜안았는데 너무 세게 안았는지 처녀는 갑자기 숨이 막혀서 서방님 아파요 아파. 라며 소리를 치니 이기는 다시 대꾸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이기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이기는 꿈인가 싶은 호강에 젖어 편안히 그리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장모도 차츰 딸의 체면을 지켜주게 되었고 또 아내가 이만저만 예쁘고 상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겸연쩍었지만 그렇다고 새삼 할 일도 재주도 없어 호의호식하는 생활에 차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기는 몸에 살이 뿌옇게 올라 윤기마저 흘러 전날의 나무장수라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내다우면서도 품이 있는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엄숙한 낯으로 갑작스런 말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당신도 어엿한 대장부로 흠잡을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공명을 떨칠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골에 묻혀 있을 게 아니라 함께 서울에 올라가 우선 조그마한 장사라도 하며 때를 기다려 봅시다. 여인의 몸이지만 제가 진작부터 생각한 바가 있으니 만사를 맡겨주세요. 아내의 이 말을 이기는 반대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안쩍은 터였으며 또 실상 우둔하고 착한 인간인지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의 재산을 어지간히 떼어받아
남편 이기를 재촉하여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이기 내외는 우선 조용한 길가에 집을 하나 얻어 깔끔한 술집을 차렸습니다. 단둘이서 하는 생업인 까닭에 아내가 술과 음식을 만들고 남편은 그 밖에 자질구레한 일을 했습니다. 착하기만 하고 굼뜬 이기에 비해 아내는 상냥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뿐인가 손수 빚은 술이 향기롭고 만드는 음식은 신기하도록 맛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특히 점잖은 선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기 아내에 공손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시중에 칭찬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의 생업이 날로 번창하자 길가집만 가지고는 비좁아 다시 뒷곁 한적한 곳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에 당시 범상치 않은 선비와 학자 그리고 뜻있는 벼슬아치들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조반정을 꾀하던 김승, 이연평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창의 문 밖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갈 때 우연히 들른 것이 인연이 되어 그 후부터는 웬만한 의논은 이 정자에서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기의 아내는 그런 낌새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이 모일 때에는 유달리 후하게 대접하고 모든 외인은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빚진 음식값을 갚지 못하여 걱정스런 낯빛을 하면 그런 염려는 마시고 후에 잘 되시거든 갚으십시오. 하고 더욱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또 더러는 외상 문서를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과 손님의 사이가 자연히 친숙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결코 장사만을 위함이 아니여 오직 진정으로 자기네를 아끼는 뜻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김승평 등은 진심으로 믿고 고마워했습니다. 이럴 때면 아내는 을의 음식 심부름을 남편이기에게 시켰습니다. 살이 피둥피둥 찐 장승 같은 사내가 매우 순진한 모습으로 음식상을 나를 때면 모두들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대체 저 굼뜬 바보 같은 사나이는 누구요? 어느 날 이연평이 물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이 집 여주인의 남편인 줄 모르고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저의 남편입니다. 용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다행히 마음이 착하고 힘도 매우 셉니다. 훗날 여러분께서 혹시 심부름 시키실 일이 생기거든 안심하시고 분부만 내리십시오. 반드시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겨우 천자문밖에 떼지 못한 무식꾼이오니 어느 분이든 그를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승낙을 얻은 이기의 아내는 이튿날 아침 남편을 시켜 통감이라는 중국의 역사를 간추려 적은 첩권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을 골라 책장을 접더니 오늘부터 이 학사님 댁에 가서 글 공부를 하셔요. 다만 여기 접어놓은 대목만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기는 책을 옆에 끼고 바로 이연평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연평은 약속한 바가 있는 까닭에 선뜻 그를 사랑방에 들여앉히고 그 나이에 글을 배우겠다니 신통하군. 자, 그럼 첫 장부터 시작할까? 하면서 책을 펴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기는 첫 장부터가 아니라 여기를 배우라고 하던데요. 하고 접어놓은 대목을 펼쳤습니다. 순간 이연평은 약간 미심쩍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아무 말 않고 그 대목을 자세히 풀이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기의 아내는 또 통감 넷째 권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대목을 접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대목을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기는 좀 심사가 사나워졌습니다. 이왕 배우려면 처음부터 차례차례 배워야 이게 뭐람. 그러나 거역하지 못하고 어제처럼 이연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상히 여긴 것은 오히려 이연평이었습니다. 실상은 어제 벌써 수상하게 여겼으나 오늘은 숫제 펄쩍 뛸 만큼 놀라며 또 낯빛도 획 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이기가 접어온 책장을 펼쳐 보이자마자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놈 어서 가거라. 여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바보 천치는 못 가르치겠다. 이기는 영문도 모르고 놀란 채 멍하니 있다가 이연평의 매서운 눈총이 무서워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기는
아내를 붙잡고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이 학사가 노발대발했어. 이젠 밀린 외상값을 받기는커녕 오지도 않을 거요. 그러나 아내는 무슨 생각에선지 생긋 웃었습니다. 마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더니 곧 이연평이 당황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안학내 나 좀 봅시다. 이기의 아내를 뒷곁 정자로 데리고 간 이연평은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대체 안학내는 누구요? 그제야 이기의 아내는 몸을 바로잡으며 우선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고정하십시오. 큰일이란 원래 때가 오면 만백성과 하늘 땅이 돕는 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용렬한 남편이라도 앞으로 쓰실 곳이 있을까 하여 잠시 놀라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연평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았어, 이렇게 된 이상 부디 비밀만은 꼭 지켜줘. 하고 굳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기의 아내가 통감을 접은 곳은 옛날 중국의 포악한 임금이 쫓겨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인조반정을 꾀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연평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기의 아내가 남편을 그들에게 가담시키려고 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인연이 되어 이기는 반정 당시 장단 방면의 군사 선봉장이 되었는데 이때 인조 임금도 이기를 크게 의지하였음인지 어의를 벗어 입혀주었습니다. 이 어의를 입고 이기는 창의문에서 크게 공을 세웠으며 맨 먼저 서울에 입성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 후 이기는 반정의 2등 공운을 얻고 하여 그가 기축년에 태어났다 해서 그제야 비로소 기축이란 이름으로 공로부에 적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 과부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새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 과부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친자매보다도 가까웠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도 같이 나누었답니다. 전쟁통에 서방을 모두 잃었을 때도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과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고민을 나누곤 했답니다. 얘들아, 내일이 장날인데 장에 가지 않을래? 그래, 좋아. 그렇게 새 과부는 날이 밝자 장터로 향했답니다. 장터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잔뜩 있다 보니 새 과부는 한참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들. 이건 청나라에서 들어온 경대인데 구경 좀 해보시겠어? 돌아보니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 미소가 예쁜 총각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멋진 총각이었습니다. 어머, 이런 게 다 있었네요. 어쩜 이렇게 또렷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거지? 과부들은 총각이 권하는 경대를 보며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아가씨들은 어디서들 오신께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아름다운지 제 눈이 호강을 하는군요. 저희는 요 아랫마을에서 왔답니다. 언제라도 한번 놀러 오시면 정말 맛있는 걸 드릴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정말 한번 놀러 갈까요? 그럼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뻥튀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총각을 초대한 과부들은 경대를 하나씩 사고 신이 났답니다. 얘들아, 들었지? 나보고 아가씨랜다. 호호. 그건 나보고 한 소리야. 뭔 소리니? 말할 때 나를 보고 있던데. 과부들은 총각이 각자를 보고 아가씨라고 했다며 구름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총각이 정순이 집으로 놀러 왔답니다. 어서 오시와요. 정말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잘 오셨어요. 오늘 맛있는 걸 해드릴 테니 기절하지나 마세요. 신이 난 과부 정순이는 음식 솜씨를 뽐내며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맛있군요. 이렇게나 아름다우신데 음식까지 잘하다니 서방이 될 분은 복 받은 거네요. 그럼요. 나에게 오는 서방은 밤낮으로 뿅 가는 거죠. 총각과 정순이의 대화를 보고 있던 순정이가 얼른 나서서 말했습니다. 총각이 다음에 우리 집으로 오면 오늘 먹은 건 기억도 안 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음식 드시고 매일 찾아와도 그럼 대환영이라오.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그리로 가보겠어. 그렇게 하여 총각은 새 과부 집을 모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얘들아, 총각 너무 멋있지 않니? 그러게 어쩜 사내가 저리도 고울 수가 있는 걸까? 저런 사내라면 당장이라도 시집가도 좋을 것 같아. 과부들은 모여서 총각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총각이 정순이네 집으로 찾아왔는데 술이 떡이 되었습니다. 아니,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이렇게 몸도 못 가누시는지요? 오늘은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 한잔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요? 이 몸으로 어딜 가실 수 있겠어요? 이리 들어오시어요. 그렇게 정순이는 총각을 방으로 들이고 자리를 깔아주었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벌렁 눕더니 걸친 천조가리를 모두 던져버리고 코를 고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정순이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 줄 몰랐답니다. 우뚝 솟은 걸 본 정순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라지는데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정신이 혼미해진 정순이는 이판사판 총각에게 달려들고 말았답니다. 잠결에 깜짝 놀란 총각은 이내 상황 파악이 되자 웬 떡이냐 하면서 사정없이 달렸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은 불덩이가 되어 달나라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똥이 트기도 전에 총각은 장사를 준비하러 부지런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의 전율이 아직도 남아있던 정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제 같은 일이 나에게도 생기다니 내 평생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었거늘. 잘생긴 총각 넌 오늘부터 내 것이다. 정수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어젯밤 전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총각이 술에 잔뜩 취해 이번엔 밤늦게 순정이네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아니,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세요? 술을 한잔 했는데 머물 데가 없구려.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겠어. 혼자 사는 집이라. 그건 좀 그런데요. 그렇다면 청아 씨 집으로 가야겠군요. 순정이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총각이 청아의 집으로 가면 둘이 먼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총각을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담 들어오시죠. 대신 방이 하나니 자리는 따로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총각은 순정이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순정이가 자리를 깔아주니 총각은 또 걸친 천조가리를 던져버리고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순정이는 자고 있는 총각의 우뚝 솟은 걸 보고 있으려니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저렇게나 큰 것이 있다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정이는 냅다 총각을 덮쳐버렸답니다.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흠뻑 젖은 순정이는 미친 살쾡이처럼 사정없이 할퀴어대지 않았겠습니까? 다음날 날이 박자 총각은 온몸이 얼룩말이 되어 일하러 갔답니다. 이것이 천국인가? 여인으로 태어나 오늘에서야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구나. 총각이 날 찾은 것은 날 마음에 두었던 것이겠지? 그래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순이도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청아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 순정아, 내일이 청아 생일인 거 알지?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런데 어쩌지? 내일은 친정에 다녀와야 해서 밤늦게나 올 수 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 내가 오는 대로 청아네 집으로 같이 가자. 그래 알았어. 다음 날 날이 밝자 정순이는 청아의 생일에 쓸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순정이는 친정으로 향했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이번에는 총각이 술에 취해 청아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은 밤에 어쩐 일이세요? 네, 오늘 술에 취해 갈 곳이 없는데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요? 총각이 집으로 찾아오자 신이 난 청아는 총각을 얼른 방으로 데려가 자리를 깔아 주었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또 걸친 옷을 모두 던져버리고 코를 고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아는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우뚝 솟은 굴뚝을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만 던질 줄 아냐? 나도 던질 줄은 알지. 하면서 청아는 걸친 천조가리를 하늘 높이 날렸는데 마당에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개선장군처럼 덤벼들었습니다. 그렇게 흠뻑 젖어 용광로가 터질 때쯤 예, 청아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이 내 생일이라서 음식을 가져왔어. 방문을 연 정순이와 순정이는 두 눈이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것이야? 너야말로 뭐 하는 것이니? 봤으면 얼른 가주지 않을래? 얘가 너 미친 것 아니니? 미치다니? 너네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치 없이 구는데? 총각은 이미 나와 일리를 시작했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데? 총각은 이미 내 건데. 너네들 보고도 모르겠니?
총각은 이미 내 안에 있는걸? 그렇게 세 과부들은 서로 끄댕이 잡고 죽이네 살리네 싸웠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묶은 머리는 모두 헤쳐지고 옷들은 여기저기 찢어져서 영락없는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세 과부는 서로 연락도 두절하고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렸답니다. 총각은 그날 불이 나게 주랭랑을 친 후로 장터에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각이 떠나고 밤만 되면 세 과부는 또다시 외롭기 시작했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서 친자매 같던 세 과부들은 다시 또 서로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끄댕이 잡은 일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자 정순이 백설기를 만들어 순정이를 찾아갔답니다. 순정아, 백설기 좀 만들어봤어. 그래, 정말 맛있겠는걸. 청아도 오라고 해서 같이 먹을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세 과부는 첫눈이 내리는 어느 날 언제 끄댕이를 잡았냐는 듯 깔깔깔 웃으며 백설기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신선의 딸과 혼인한 선비. 인조 무렵 가평에 한 유생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였는데 그의 학문은 깊지 않아서 역사와 문장 방면에 약간 조예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유생이 어떤 볼일이 있어 집을 떠나 강원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말을 타고 가던 중 어느 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비를 만나 흠뻑 젖었습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하인이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유생은 놀라고 당황하여 시신을 산모퉁이에 끌어다 두고 울먹이며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가 타고 온 말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죽고 말도 죽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길도 낯서니 유생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유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안광이 형형하고 머리털이 눈처럼 새하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유생은 종이 죽고 말도 죽고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길을 잃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이를 듣고 유생을 딱히 여겨 지팡이를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편의 소나무 숲을 건너면 집이 한 채 있다네. 숲에서 시냇물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올 것이야. 젊은이가 노인이 일러준 방향을 바라보니 1, 2쯤 떨어진 곳에 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었습니다. 유생은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문득 뒤돌아보았으나 노인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척이나 놀랐으나 노인이 가르쳐준 곳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유생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커다란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대나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커다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내 바닥에는 조약돌이 깔려 있었는데 하얗고 깨끗한 것이 마치 보석을 깐 대로 같았습니다. 시냇물을 따라 걸으며 보니 물의 깊이가 일정해서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 2쯤 더 올라가자 화려한 누각이 보였습니다. 기둥이며 처마의 모양 또한 멋들어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생은 가시나무 지팡이를 짚고 젖은 몸을 이끌고 누각 안으로 들어선 후 앉아서 쉬었습니다. 누각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는데 옥돌처럼 매끄럽고 윤이 났는데 갈라진 틈이나 흠집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돌이 티 없이 완벽했습니다. 누각 안에는 돌로 된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는 주역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비치로 된 화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향이 타오르고 있어 누각 전체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 비가 그쳐 사방이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유생이 거기에 앉아 경의에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누각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떤 노인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거북이나 학처럼 나이가 아주 많아 보였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녹색 옷을 입고 비치색의 구절죽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풍모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사람이 아닌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유생은 노인을 이곳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읍하였습니다. 노인은 유생을 친절히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의 주인인데 그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네. 그리고는 유생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경치는 더욱 수려하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유생을 신비스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문득 살펴보니 노인은 간데없고 유생만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좀 전에 누각처럼 귀한 돌로 지어진 대궐 같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어찌나 크고 으리으리한지 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유생은 한양에 있을 적에 왕궁도 여러 번 보았지만 이 건물에 비교하면 왕궁조차도 초가집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유생이 대문에 이르자 예복을 입은 이가 맞이하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각을 두세 채 정도 지나자 이윽고 유난히 장엄한 건물에 이르렀습니다. 돛돌 위로 올라서자 조금 전에 만났던 신선 같은 노인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유생은 노인에게 다시 절했습니다. 유생은 원래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서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툴러 황송해하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다시금 유생을 반기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곳은 그대가 살던 진세가 아니라 선계의 궁전일세. 내 그대가 옴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대를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네. 신선은 고개를 돌려 명을 내렸습니다. 이 손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잠시 후 시동이 음식을 가득 담은 소반을 내왔습니다. 지상에서 본 적이 없는 산의 진미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매우 많았습니다. 유생은 배가 고팠던 터라 산의 진미를 양껏 먹고 마셨습니다. 잠시 후 소반을 가져가자 신선이 말했습니다. 내게 딸이 있는데 이제 혼기에 이르렀지. 그래서 사윗감을 찾고 있었는데 아직 마땅한 사람을 못 구했다네. 자네가 여기 온 것이 이런 인연이 아닌가 싶으이. 그러니 여기서 내 사위가 되어 사는 것이 어떠한가. 유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엎드린 채 묵묵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선이 고개를 돌려 하인에게 명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오너라. 12세 살쯤 된 아이가 바삐 나오더니 신선의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배곡같이 하얗고 관옥같이 수려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신선이 이들을 가리키며 유생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일세.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윗감으로 이 젊은이를 택하였다. 결혼은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너희들이 길리를 택하여 나에게 알려다오. 두 아이는 손가락을 꼽아 나를 헤아리더니 함께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길일이 옵니다. 신선이 유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혼례식이 정해졌으니 자네는 혼례일까지 사랑채에서 기다리도록 하게. 신선은 다시 아무개를 부르도록 명하였고 잠시 후 천의를 입은 선관이 들어와 부복하였습니다. 선관은 용모가 준수하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궁주가 명하였습니다. 이 젊은이를 사랑채로 안내하고 혼례일이 될 때까지 잘 대접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선관은 유생을 안내하였고 유생은 절하고 물러났습니다. 문 밖을 나서자 붉은 가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관이 유생에게 가마에 오르라 청하였고 8명의 가마꾼이 유생을 태우고 유연하게 출발하였다. 면리를 가자 다른 궁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궁전도 화려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어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우아한 꽃과 나무가 우거진 곳을 지나 누각에 이르렀습니다. 옷과 보석으로 꾸민 상자에서 화려한 의복을 꺼내어 향탕에 목욕한 유생이 갈아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생은 비에 흠뻑 젖은 옷을 벗어두고 천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선관은 혼례일이 될 때까지 유생과 같이 지냈습니다. 마침내 혼례일이 되자 또 다른 아름다운 예복을 가져왔고 또 목욕한 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자 유생은 다시 가마를 타고 신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을 20명쯤의 선관이 호위했습니다. 궁에 이르자 한 선관이 유생을 안내하여 혼례가 준 준비된 정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유생은 혼례 준비를 하고 절을 하였으며 일을 마친 후 다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정각 안은 비취종 소리와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유생은 안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이 선녀 같았습니다. 유생은 이들 중에 신선의 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이의 보조를 받으며 신부가 들어왔는데 화려한 장신구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의 화사함이 궁전을 환히 밝혔습니다. 유생이 신부 앞에 섰으나 옥부채에 가려 신부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 눈앞이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신부에 비교하면 다른 여인들은 봉황 옆에 까치에 불과했습니다. 신랑은 당황하여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람이 도와주어 절하는 것이나 다른 혼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혼례식은 인간 세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혼례식을 마치고 유생은 신랑의 방으로 되돌아갔는데 수놓은 장막과 금을 입힌 병풍, 비단옷과 보석 칼개 등이 인간 세상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화려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장모가 유생을 불러서 뵈러 갔습니다. 장모는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그 용모는 갓 피어난 연꽃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큰 잔치가 열렸는데 많은 손님이 초대되었습니다. 잔치에 연주된 풍악은 여태껏 인간 세상에서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감미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들이 나와서 치맛단을 살포시 들고 소매자락을 나풀거리며 춤을 추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구름도 잠시 멈추어 들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취한 연후에야 연회가 끝이 났습니다. 시골의 초가에서 자란 유생이 갑자기 신선의 수장을 만나 영광을 누리고 인생의 반려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안이 벙벙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유생도 어느덧 선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1년 남짓 보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좀 더 선계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선들이 보는 경치를 보지 않겠어요? 유생이 답하였다. 기꺼이 그러겠소. 그러자 아내는 유생을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요. 산책하기 좋은 멋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가면 갈수록 경치는 더욱 빼어났고 맑은 물이 용솟음치고 작은 폭포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경치는 갈수록 더욱 절묘하였고 기와여초와 만발하고 징금이수가 즐거이 넘나들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인세로 되돌아갈 생각을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경한 후 유생은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는데 마치 층진탑 같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자 눈앞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엔 섬들이 파도 위로 넘실거리고 낙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생을 위하여 하나하나 가리키며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황금 궁전으로 가득하고 상서로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흥에 겨운 사람들이 몰려 있어 어떤 이는 학을 타고 어떤 이는 봉황을, 어떤 이는 기린을, 어떤 이는 구름에 앉아 있고 어떤 이는 그냥 허공을 걷기도 하고 어떤 이는 파도 위를 부드럽게 활주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위에서 내려오고 어떤 이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서쪽으로 어떤 이는 남쪽으로 어떤 이는 무리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퉁소와 검은고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너무 진기한 구경거리가 많아서 이루 다 열거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지내며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고 유생과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는데 어느 날 유생이 아내와 앉아 있다가 문득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그 이유를 묻자 유생이 답했습니다. 나처럼 가난하게 살던 시골뜨기가 어떻게 신선의 사위가 되어 이러한 삶을 누리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나 내 옛집에 홀로 계신 노모를 뵙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 뵙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으세요? 그럼 울지 말고 당장 뵈러 가세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남편이 어머님을 뵙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신선은 유생을 불러 어머님을 찾아뵙도록 허락했습니다. 유생은 당연히 장인이 많은 하인을 불러 수행하게 명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생의 아내가 작은 짐을 챙겨준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유생은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는데 장인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자네 어머니를 뵙도록 하게. 내 머지않아 자네를 다시 부름세. 장인은 유생에게 하인 하나를 붙여주었고 유생이 대문 밖으로 나오니 비쩍 마른 말이 누더기 같은 안장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유생이 자세히 보니 말과 하인은 갑자기 비를 만난 날 죽은 그 말과 하인이었습니다. 유생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로 온 것이냐? 하인이 대답하기를 도련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잡아채더니 여기로 데려왔습죠.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유생은 대경실색하여 짐을 꼭 묶은 다음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하인이 뒤를 따랐는데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계의 풍경이 금세 인간 세상의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안개 낀 산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길 옆은 벼랑이었습니다. 유생은 뒤돌아서 성계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이었던 듯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유생은 상실감에 문득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계의 하인이 유생이 우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성계에 몇 년간 머무셨지만 속세의 칠정을 끊지 못하여 신선이 못 되셨군요. 만약 이러한 칠정을 끊으셨다면 눈물을 흘리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들은 유생이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길을 나선 후 몇 리 정도를 지나자 대로변에 이르렀습니다. 하인이 유생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련님도 길을 아실 테니 소인은 이만 돌아갈까 합니다. 그리하여 길을 계속 간 유생은 이윽고 집에 이르렀습니다. 유생이 집에 가보니 무당을 불러다 굿판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무당이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유생을 보고 놀라 귀신이 나타났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유생이 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생의 어머니가 왜 그동안 집에 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유생은 어머니가 매우 무서운 사람이라서 감히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야기를 지어내어 대답했습니다. 마침 유생이 돌아온 날이 유생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유생이 아내가 챙겨준 보따리를 열어보니 안에는 4벌의 옷이 있었는데 계절별로 한 벌씩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1년이 지나자 유생의 어머니가 유생이 혼자인 것이 안쓰러워 마을 선비의 딸 하나를 신부감으로 데려왔습니다. 유생은 원래 유약한 성격이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기가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즐거움은 없었고 둘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유생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유생이 집으로 돌아온 후 친구가 종종 유생을 보러 왔는데 밤새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그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생은 친구에게 성계에 가게 된 사연과 거기에서 결혼하게 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몹시 놀라 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생은 친구가 기억하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옷이 차이가 났습니다. 친구가 옷을 살펴보니 매우 이상한 재료인데 무명도 아니고 비단이나 솜도 아닌 것이 따뜻하고 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봄엔 봄옷 한 벌, 여름엔 여름옷 한 벌, 가을과 겨울도 한 벌씩으로 충분했는데 그 옷들은 한 번도 빤 적이 없어도 더러워지지 않았고 해지거나 닳지도 않았으며 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가 이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신선이 보낸 하인이 유생의 2아이를 데리고 유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전해주길래 펼쳐보니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년에 자네가 사는 곳이 쑥대밭이 되어 모든 사람이 적의 손에 죽고 말 터인즉 자네 식구들도 모두 데리고 내가 보낸 심부름꾼을 따라오게. 유생은 친구에게 편지의 내용을 말해주고 2아이도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친구가 보니 이 아이들의 용모가 비단과 빛이 같았습니다. 유생은 어머니께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니 어머니 또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푼 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가 1635년이었는데 이들이 사라진 후 아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 유생이 살았던 마을은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가평에서는 이 이야기가 노소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살았습니다. 가난뱅이가 가난한 이유는 재물이 될 만한 것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쌀이 생기면 양식 없는 사람에게 주고 돈이 생기면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이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왜 부자인고 하니 남의 것이든 자기 것이든 무엇이든지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 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린 연장도 안 내놓고 꾸어 쓴 돈도 갚지를 않았으며 심지어 남의 집 닭도 모이를 찾다가 그 부자 집으로 들어갔다 하면 다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기고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부자 집의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술술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저절로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가난뱅이 농부는 그 냄새 한번 구수하군. 부자집에서 생선을 굽나 보네 라며 말하였습니다. 가난뱅이 집에 마침 양식이 모자라서 며칠 동안 끼니를 있느니 마느니 했더니 배가 몹시 고픈데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니 배가 더 고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멀건죽으로 저녁을 때워야 할 텐데 반찬인들 먹다 남은 된장밖에 더 있으려고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생선 굽는 냄새가 더 입맛을 당기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는 부잣집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서서 생선 굽는 냄새를 흠뻑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자가 저녁 먹기 전에 바람이나 쐬려고 어슬렁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저기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옆집 가난뱅이가 담벼락에 기대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서 있길래 부자는 왜 남의 담벼락에 서 있지 생각하고 다가섰는데 이 가난뱅이 농부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있잖아. 아무리 냄새지만 우리 집 생선 굽는 냄새인데 그걸 공짜로 맡고 있다니. 부자가 다짜고짜 가난뱅이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남의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맡는 법이 어디 있나. 한창 구수한 냄새에 취해 있던 가난뱅이가 깜짝 놀라서 그만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그러니 부자는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고래고래 악을 쓰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저 생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장에 가서 열량 주고 사온 것인데 자네가 냄새를 맡아도 반은 맡았을 터이니 반값이라도 쳐줘야지. 어서 단 양을 내게. 가난뱅이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혀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도 냄새 맡은 값 달라는 경우는 처음 보았어. 그게 말이 되오 라고 말하니 부자는 그럼 관내로 가서 결정을 보자꾸나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는 부자가 왜 관내로 가자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원님이 바로 이 사람 형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자 귀찮아질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값을 쳐달라니 줘야죠.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일까지 한 양을 갖다 드리리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왜 한 양이냐며 단양을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가난뱅이는 이 부자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단양을 갖고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혹시 냄새 맡은 값을 떼어먹힐까봐 마누라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몇 번이고 가난뱅이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내일까지일세. 만약 나를 넘기면 이자까지 물어야 하네. 여기 증인도 있으니 떼먹을 생각은 하지 말게 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고을원님인 형님이 자기네 집으로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뱅이는 내일 원님까지 온다고 하니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때 아닌 빚을 지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그저 기가 막혀 허허 그거 참 허허 그거 참 하고 있으니 아내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글쎄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어 하고 낱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도 기가 막혀 입만 딱 벌리고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10살 먹은 아들 녀석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서 냄새 맡은 값은 주기로 하셨나요? 하고 물으니 그럼 어떻게 하냐? 막무가내로 단 양을 내라는 걸. 내일 모레 너희 할아버지 제사상 보려고 남겨둔 단양이 있기는 하다마는 그걸 줘버리면 제사는 뭘로 지낸다. 그러니 아들놈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버지에 말하였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게 맡겨두세요. 이 녀석아 내까지 게 무슨 좋은 수를 내? 글쎄 두고 보시라니까요. 너 행여 그 돈을 안 줄 생각은 말아라. 내일 부자지평님인 고을 원님도 온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사람이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할아버지 제사는 제사대로 탈없이 지내는 수가 있어요. 허허 그놈 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아들놈이 돈 단량을 가지고 부잣집으로 가는데 무슨 일인지 갈 때 마을 사람들을 여러 불러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대문 앞에 서서 여기 냄새 맡은 값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 부자랑 부자 형님인 원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돈을 주지는 않고 엽전 주머니를 아래 위로 살랑살랑 흔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엽전 소리가 짤강짤강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흔들고 나서 부자에게 말하기를 돈 소리 잘 들으셨지요? 이제 갑니다. 하고 아들이 말하니 부자가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않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맛을 보기는커녕 구경도 못하고 냄새만 맡은 생선값이니 그 값도 소리로만 쳐드리는 게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주막도 지나가면 돈 내고 지나가야 하나 라며 사람들이 말하니 부자 형님인 원님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알아채고 동생인 부자를 쳐다보며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집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오라고 하였던 것이냐. 내 너랑 연을 끊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말거라. 라며 원님은 돌아갔습니다. 이에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뱅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의 명석한 재치 때문에 아버지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자도 잘못됐지만 가난뱅이 농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긴 후 남을 도와줘도 될 텐데 자기 가족은 굶고 있는 상황에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가장으로서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가족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남한테는 천사인양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여러분들은 가족을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인은 웃으며 서방님 다리가 셋이네요. 옛날 한 총각이 장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각시를 데리고 처가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마음이 비단같이 곱고 용모 또한 꽃같이 고운 아내를 얻은 그는 남처럼 잘 살지는 못했지만 장가가서 처가에 처음 가는 길이라 성심을 다해서 떡도 가지가지하고 엿도 다리고 닭도 잡아가지고 아내와 둘이서 힘들어도 이고지고 처가로 찾아갔습니다. 이들 부부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에 들어서니 약속이나 한 듯 맞사위와 둘째 사위도 부인네들을 데리고 처가에 와 있었습니다. 셋째 사위는 장가가서 첫 길이니 장인장모가 기뻐서 멤버 선발로 뛰어나와 맞아 드리려니 했는데 셋째 사위가 짐을 지고 들어서니 장모는 보지 못한 것을 보기라도 하듯
외면하고 돌아앉고 장인은 서글픈 웃음부터 웃더니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기도 전에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말 타고 견마까지 잡히고 왔는데 자넨 자네의 그 정강말을 타고 짐까지 그렇게 지고 왔나? 참내, 이 사람들을 보기가 안 됐네. 장인은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절하는 것도 받지 않고 그저 맞사위와 둘째 사위만 사위라고 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장모 또한 셋째 사위와 셋째 딸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어깨가 석자새치나 올라가서 셋째를 꼬은 보리자루처럼 한쪽에 밀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하면서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셋째 사위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아내의 얼굴을 보기도 안 되어 참고 견디며 밖에 나가 마당도 쓸고 나무도 패면서 지냈습니다. 헌데 하루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요. 이틀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맞사위와 둘째 사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 집 종부리듯 하자고 들었습니다. 부하가 상투미까지 치민 셋째 사위는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 남편 보기가 너무도 민망해서 머리를 숙이고 죄진 사람처럼 남편 앞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같이 못 사는 남편을 만나서 당신까지 업심을 받았으니 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부인의 얼굴을 볼 면목조차 없게 됐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복이 빈 처는 몰래 바퀴 돌듯 한다는데 우리라고 날마다 이렇게 살겠나요? 소첩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낭군님 마음만은 알고 있사오니 우리 부부 합심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리옵까. 젊은 부인이 이같이 말하자 남편은 벌써 생각이 있었는지라 덥석 부인의 손을 잡고 자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내 이번에 처가에 가서 여간만 관세를 받지 않았소. 그렇지만 관세를 받고 보니 우리도 마음 맞춰 소같이 일하고 쥐같이 먹으면서 개미 금탄 모으듯 합시다. 자, 오늘부터 끼니마다 콩죽을 2사발 써놓고 내가 1사발 당신이 1사발을 먹되 혹 나한테 손님이 오면 내 앞에 콩죽을 손님께 대접하고 내가 한 끼 굶고 당신한테 손님이 오면 당신이 한 끼 굶으란 말이요. 10년 동안 이렇게 먹으며 이를 악물고 버느라면 우리라고 못 살겠소? 어떻소? 이렇게 할 만하오. 낭군님 생각대로 하겠사옵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는 그때부터 그들은 말과 같이 끼니마다 콩죽 2사발을 씻어 한 사람이 1사발씩 먹고는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 남의 집밭도 갈아주고 김도 매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내도 편히 집에 앉아 놀지 않았습니다. 때로 손님이 찾아와서 남편이 끼니를 굽는 때도 있었고 부인이 끼니를 굽는 때가 있었지만 이들은 약속한 대로 끼니는 굶어도 손의 일감은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남편은 일하다가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근처의 굵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는데 나무를 하다가 기운이 없어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보고 안쓰러웠지만 일부러 농담으로 당신 다리가 3개네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러게, 그런데 다리가 3개인데 몸은 더 힘들구먼.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4, 5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이 집 살림은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게 늘어갔고 동네방네 그 소문이 퍼져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인은 그새 사위가 발길이 끊어지고 소식조차 없으니 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사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딸 집에 찾아오니 사위는 길닦이를 나가고 없는데 딸이 집에서 배를 짜다 아버지 오는 걸 보더니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왔다고 맛있는 채도 볶고 떡까지 해서 잘 대접하고는
천을 사다 버선을 만들어 올리고 두루마기도 새 두루마기를 지어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딸내 살림 형편이 괜찮은지라 기뻐하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새 두루마기를 입히고 떡을 한 짐 가득 지워서 보냈습니다. 장인은 딸이 해준 떡을 지고 기뻐서 흥얼흥얼 코 노래까지 부르며 길을 걸었습니다. 헌데 얼마를 갔는지 모르는데 한 곳을 지나며 보니 길 닦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장인은 사위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하나하나 길 닦는 사람을 살피었습니다. 이때 장인이 사위 얼굴을 찾아내기도 전에 사위가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며 장인 앞에 와서더니 인사도 없이 지고 가는 떡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장인님, 뭘 그렇게 지고 가십니까? 어허, 이건 말인가? 이 사람 사위, 내 사위 집에 왔다가 딸이 떡을 해줘서 이렇게 한 짐 지고 가네. 그래, 자넨 잘 있나? 장인은 그래도 반갑다고 사위에게 인사까지 하는데 사위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다짜고짜 장인이 지고 가던 짐을 와락 벗겨 제 앞에 놓고는 길 닦는 사람들을 보고 외쳐댔습니다. 자, 떡이요, 떡들 사시오. 떡이라는 소리에 일하던 사람들이 욱스러워 나 하나 너 하나 하며 앞을 다투어 떡을 사 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성이 상투미까지 치민 장인은 그만 획 돌아서서 뒤도 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류스와 같은 세월은 또 5, 6년 지나서 셋째 사위네는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셋째 사위 손꼽아 세어보니 처가에 갔다 온 지도 10년이 되었고 장인의 환갑도 눈앞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처가에 갔다 온 지도 꼭 10년인데 생각해보니 장인님 환갑도 오라지 않구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도 이만하면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 장인님 환갑도 볼 겸 그새 지나온 이야기도 할 겸 겸사해서 한번 가봄이 어떠하오? 저야 좋으나 저의 본가이온데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보 부인, 이번에 처가에 가면 전처럼 관세는 받지 않겠으나 내 장인님 노여 엄마는 풀어줘야 하겠소. 땅 문서만 가지고 가도 될 거요. 남편은 이때야 비로소 부인이 해준 그 떡을 장인한테서 빼앗아 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콩죽을 먹자고 다짐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를 속으로 나무람하면서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머리가 숙어지고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셋째 사위네 부부는 10년 만에 맛있는 음식을 갖가지 장만하여 이고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10년 뒤에 찾아가는 걸음인데다 그 사이에 뜻마저 이루고 나니 걸음도 자연히 빨랐습니다. 부부가 이고지고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그새 보고 싶던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데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장인 앞에 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인사하는데 장인은 획 돌아앉으며 퍼르댕댕에서 가라는 호령부터 뺐습니다. 나에게는 자네 같은 사위가 없네. 어서 썩 물러가게. 장인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실은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잘 살아보자고 10년을 기한하고 약속한 일이 있어 그러했사옵니다. 듣기 싫다. 그래, 너희들 부부끼리 하나는 나에게 떡을 해주고 하나는 그 떡을 빼앗아 돈벌이를 하자고 그랬더니 아버님, 그런 일이 아니옵니다. 아버지, 땅 문서를 보옵소서. 우리가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밭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 문서 속에는 그때 아버님께서 지고 가시던 떡을 판 돈도 들어있사옵니다. 딸이 이같이 말하고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부터 10까지 내리었거니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 지었고 아버지는 성이 풀리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 사위, 내 딸의 말을 들어보니 이 늙은 것이 지난 처사가 잘못된데 어떻게 하겠나. 내 딸 얼굴을 보더라도 화해하세. 이복의 사위, 내 지난날 말 타고 온 사위만 사위라 하고 잔뜩 올리치 주었더니 돈 벌 줄은 모르고 번 돈을 물쓰듯 쓰기만 해서 일가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번 장인 환갑에도 오지 못한다누만 자네 훌륭하이 자네야말로 내 사위일세. 장인님. 여보 놓친
어서 닭을 잡소. 이 사람은 전번에 내가 괄시를 해서 처가에 와서 닭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갔소. 이렇게 되어 셋째 사위는 10년 뒤에 다시 처가에 가서야 사위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장인도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 지난 처사가 글렀다는 것을 알고 그 사위를 더없이 중히 여기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서방님 마님 서로 물고 빨고 느끼고. 옛날 한 곳에 일하기 싫어하는 건달이 있었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일하지 않고 새치 혀끝을 놀려 남의 등을 치고 간을 빼먹는 요사한 놈이었습니다. 게다가 돈푼만 있으면 술집과 기생집 문턱이 닳도록 다니는 알건달이었습니다. 하루는 기생집에서 놀다 보니 돈이 떨어져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는 사람을 찾아서 돈푼이나 얻어쓰려고 이리저리 기웃하며 술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술집에서 수레에다 나무를 해다 팔고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상에 꼬꾸라져 있는 운마을 호라비인 남서방을 만났습니다. 보라, 어제 형의 장사를 지내더니 타는 가슴을 술로 달래다가 취한 모양이군. 저놈에겐 나무 판 돈이 있겠지. 알건다리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술에 만취한 남서방을 들어다 수레에 눕히고 소를 몰았습니다. 동구 밖을 벗어나자 남서방의 호주머니를 들추니 나무 판 돈이 있는지라 몽땅 털어서 제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한 심리가량 가니 해가 지고 어슬슬했습니다. 이제 이 길을 가면 집에 도착하지만 길 옆에 있는 주막집을 보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날 수 없듯이 알건다리는 주충이 올라와 소를 세웠습니다. 그는 혹시 남서방이 깨어나지 않았나 하여 흔들어 보니 뻣뻣한 게 벌써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알건달은 사시나 묻떨 듯 벌벌 떨면서 달아나려고 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배 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머리는 술집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말뚝처럼 우두커니 서서 눈앞을 팬들팬들 굴리던 건달은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시체를 메어다 술집 대문 옆 울타리에 기대어 세워놓고는 땀을 씻으며 주막집 대문을 요란스레 두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아 걸고 자리에 누웠던 주인은 일어나지도 않은 채 술을 안 판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건달은 더욱 기승스럽게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초저녁부터 계집을 끼고 자빠졌다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주인이 듣다 못해 베리 상투까지 치밀어 올라 홍두깨방망이를 들고 야밤에 웬 미친놈이 와서 이 지랄이냐? 하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러자 건달은 멀찍이 피하여 으슥한 구석에 숨은 채 술집 주인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술집 주인이 대문에 빗장을 뽑고 발로 문을 툭 차며 나와보니 웬 키꺽다리가 울바자의 머리를 박고 서 있는지라 다짜고짜 방망이로 엉덩이를 후려갈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키꺽다리는 나무토막 넘어가듯 젖쯤에 낮아빠졌습니다. 헝, 내 놈이 꾀를 부리면 용서할 줄 알았더냐? 그자한테 달려들어 발로 차기까지 했지만 꿈쩍하지 않는지라 주인은 미심쩍어 흔들어 보니 분명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이 초풍할 지경으로 놀라서 뒤걸 음치며 누가 보지 않았나 해서 사방을 둘러보니 대문 앞에 빈 소수레가 서 있었습니다. 아차, 저 사람이 소수레를 타고 온 모양이데 이걸 어쩐다. 주인이 벌벌 떨며 안간힘을 써서 시체를 집안에 들어다 놓고 불을 켜고 보니 그는 운마을에 사는 남서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색시 같은 호라비인 남서방은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고아될 사람은 아닌데? 이때 으슥한 구석에서 주인의 거동을 훔쳐보던 건달은 숨을 활 쉬며 좋아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저놈이 이젠 살인죄를 졌으니 내 손안에 든 돈주머니겠다. 돈이 달릴 때면 잘 얻어 쓰게 됐군. 이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까지 뗀다는 것이겠다. 늙은 남서방도 어제 장사를 지냈으니 고년한테 버젓이 찾아가도 누가 뭘 하겠나. 허허 히히. 건다리는 어깨바람이 절로 나서 그 길로 죽은 남서방 형이 철을 찾아갔습니다.
한편 술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방금까지 고아되던 사람이 매 한 대에 죽는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으나 사람은 어쨌든 죽었으니 집에다 알려야 했습니다. 헌데 남서방은 호랍이여 그의 형은 어제 장사를 지냈고 그의 형수는 바람쟁이니 부득불 관가에다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주막집 주인은 앞뒤 집 사람들을 불러다 사실 형편을 이야기하고 나서 두 사람을 고을로 띄웠습니다. 주인은 친구들과 함께 죽은 남서방의 시체를 웃방 칠성판 위에다 올려놓고 까레를 덮은 다음 정지방에 내려가 노름판을 벌렸습니다. 그들이 노름에 정신을 팔 때 읍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관가에 말을 전하기를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시체를 검사하겠으니 시체를 다치지 말고 잘 지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잘 됐다면서 그러지 않아도 칠성판에 모셔놓았네. 우리 술이나 한잔 합세. 라고 말하길래 심부름 갔던 사람들이 옷방을 들여다보니 웬일인지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판은 비었는데 시체는 어디에 있나? 그 말에 주인이 옷방을 올려다보니 과연 시체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집에 들어온 그들은 이 말을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이 술김에 술집 주인 이서방을 욕하고서는 제풀에 무안해서 죽은 것처럼 했던 모양일세. 아니야. 이제 생각해보니 남서방이 형을 묻고 나서 슬픈 김에 못하는 술을 과음하고 골아 떨어진 걸 이서방은 죽은 줄 알고 들여다 놨는데 술이 깨너 부끄러워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모양일세. 그나저나 천만다행일세. 그래도 집에 갔다가 내 제각 보고 오겠네. 가긴 뭐? 남 창피해서 죽는 꼴 보자고 가겠나? 그만두게? 그들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데 심부름 갔던 사람이 뒤통수를 극적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헌데 공연히 사람이 죽었다고 관가에다 알려서 날이 밝으면 검사하러 올 텐데 거짓말한 죄로 적어도 곤장 10대씩은 맞게 됐네. 허허참. 일은 묘하게 탈려지는군. 볼기는 내가 맞고 돈도 내가 댈 터이니 염려 말게. 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깨어난 남서방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건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서방은 관가에 갔습니다. 관가에 가서 원님에게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당장 알건달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졸들과 같이 남서방의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알건달은 남서방의 형의 처와 질퍽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둘은 남서방이 오는 줄도 모르고 노는데 서로 서방님 마님하면서 물고 빨고 느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남서방은 나졸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알건달은 얼굴이 새까매졌다가 다시 푸르댕댕해지더니 나중에는 백지장이 되어 저 귀신 봐라. 하며 개걸음을 쳤습니다. 이놈, 하늘이 내려다보고 땅이 올려다보는데도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 전현놈들을 끌고 가자. 형방이 소리 질렀습니다. 알건다리와 계집년이 강아지처럼 졸졸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게 덕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가는 법이야. 하며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배운 형, 불도를 닦은 아우. 옛날 어느 곳에 한 호러미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삭바느질의 날품팔이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며 두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워서 형의 나이 17살, 아우의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사내가 큰일을 하려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집을 떠나 제주껏 공부를 하고 오너라. 내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을 나누어 줄 터이니 그것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10년이나 지나거든 돌아오너라. 하고 돈꾸러미를 하나씩 내줬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 제각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머니는 혼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10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럭저럭 10년이 되어서 아들 둘이 돌아왔는데 참 훤칠한 장골이 되어서 왔습니다.
셋이서 반갑다고 얼싸안고 그동안 잘 지냈느냐, 고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래, 그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왔느냐? 하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은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그동안 배운 거라고는 도둑질하는 술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아우는 불도를 닦아 부처님의 영험하신 힘을 빌리는 재주를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형은 참 안 배우느니만 못한 재주를 배워왔고 아우는 참 좋은 공부를 해왔다고 어머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섣달 금음날이라 집집마다 설 쉴채비가 한창인데 이 집에는 미처 설 음식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을 하니 두 아들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먼저 형이 동네를 한 바퀴 휘돌아보고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 양반집 앞에 가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더니 가난한 집 앞에 가서 또 뭐라고 중얼중얼했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하고는 마지막으로 자기 집 앞에 와서 중얼중얼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쌀이 없어 설 음식을 장만 못한 집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쌀이 한 말씩 두 말씩 턱턱 생기고 돈이 없어 설빔을 장만 못한 집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돈이 10냥씩 20냥씩 턱턱 생겼습니다. 형제네 집에도 쌀 한 말과 돈 10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놀라고 기뻐하느라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자 양반 집만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제가 방금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니 집집마다 쌀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유독 부자 양반네 집만은 곳간에 쌀이 썩어나고 동괴의 돈이 곰팡이가 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술수를 조금 부려 부자 양반네 쌀과 돈을 어려운 집에 얼마간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라고 형은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아우도 형처럼 동네를 한 바퀴 휘돌면서 여기저기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살피더니 어느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연부를 막 외웠습니다. 한참 동안 연부를 외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더니 어머니더러 어머니, 제가 방금 부처님의 힘을 빌려 좋은 설 음식을 장만해 놓았습니다. 어서 솥뚜껑을 열어보세요. 라고 아우는 기뻐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솥뚜껑을 열어보니 아까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솥 안에 커다란 대구 한 마리가 솥이 넘치게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는 제가 방금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 마침 한 집에 좋은 대구 한 마리가 있기에 부처님의 힘을 빌려 어머니 드리려고 여기에다 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아우를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마지는 비록 도둑질을 배웠다고 하나 그 재주를 옳은 일에 쓰는데 너는 어찌 그 좋은 재주를 잘못 써서 부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대구는 부모도 없이 늙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이가 하라는 집 병 고칠 약에 쓰려고 장에 가서 사오는 것을 내가 어제 봤느니라. 그 불쌍한 아이 것을 훔쳐다가 우리 식구가 먹자는 게냐.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으냐? 그래서 아우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대구를 도로 아이네 집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형제가 모든 재주를 옳은 일에만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영감네 집에는 쌀과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 집 쌀과 돈으로 온 동네가 배불리 먹고 설을 잘 지냈는데도 표가 안 나서 끝내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